이렇게 지역 경제론을 설파하고 난 다음에 사마천이 이제 본격적으로 30명에 이르는 부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소개를 시간 되는 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사마천이 소개하고 있는 부자들은요, 춘추시대 때 3사람, 전국시대 때 3사람, 진시황 때 2사람, 그 다음에 진한 교체기 때,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설 무렵에 3사람, 나머지는 모두 한나라 초기 때 사람입니다. 자기 거의 당대 때 사람까지 포함해서 약 30명에 가까운 부자들 이야기를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연이라는 사람, 계연이라는 사람 이름도 참 그럴듯하죠, 그죠? 계산할 계자를 써요, 그죠? 그래서 중국의 그 경제학의 원조다 또는 뭐 치생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중국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가계학이라고 합니다. 가계부 할 때 그 계자를 쓰는데 가계학의 원조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경제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경제와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경제 논리로 풀어낸 대단한 경제 전문가이고 그 다음에 상인의 양심에 관한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싸움을 알면 준비하고 때와 쓰임을 알면 물건을 알게 된다. 이 둘이 드러나면 모든 재화의 정황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세의 변화를 판단하고 이 물건이 어디에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가라는 걸 간파하면은 장사하는 것은 기본 어렵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뭄이 들 때 배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이 말라붙었는데 물도 없는데 뭔 배를 준비하겠어요. 근데 가뭄이 들 때 배를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물난리가 나면은 수레를 준비하라. 이게 사물의 이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돈다는 거죠. 예. 가뭄이 들 때는 배값은 한없이 떨어집니다. 배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 배를 사들이거나 배를 준비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다음에는 홍수가 난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 배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거죠. 물건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수해가 나면은 배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배값이 천정부지로 뛰죠. 그럴 때는 땅을 오고 가는 수레를 사두라는 얘기입니다. 왜? 수해가 끝나고 나면은 가뭄이 들 수도 있고 또 물건을 운반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물자를 모으는 이치는 물자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데 힘을 쓰되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썩은 것은 내다버리고 상한 물건을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값이 오를 때까지 차지하고 있어도 안 된다. 남는지 모자라는지를 잘 따지면 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알 수 있다. 비싼 것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싸지고 극도로 값이 내려가면 반대로 비싸진다. 따라서 이 대목이 아주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이나 장사 철학 가운데서 아주 탁월한 인식입니다. 값이 오르면 쓰레기를 내다 버리듯이 내다 팔고 값이 내리면 보물을,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은 귀한 옥이나 진주나 다이아몬드를 얻듯이 사들여야 한다. 재물과 앞에는 물 흐르듯이 돌게 해야 된다. 대단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대목은. 값이 오르면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 이 천박한 자본주의 이 상인들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죠. 까짓것 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 값이 떨어지면 사들이는 게 아니고 어떡합니까?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거의 쓰레기 값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들입니다. 최대한대로 이익을 남기고 최대한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묻어내를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이 오르면은 쓰레기를 갖다 버리듯이 내다 팔아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값이 떨어지면 보물을 사들이듯이 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야? 물가 안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인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양심은 뭐냐 그러면 서민들의 물가 안정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사마천은 계연을 제일 먼저 소개하면서 계연의 상인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양심 문제를 먼저 거론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고 싶어하고 또 얼른 내다 팔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심리인데 그게 아니고 적절한 선에 맞춰가지고 사들이고 팔아야만이 왜? 물건값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민들이 힘이 들어지죠. 그때 물건을 대량으로 내다 팔아서 물건값을 떨어뜨려 주라는 얘기죠. 물건값이 한없이 떨어질 때는 어떡합니까? 대량으로 사들여가지고 물건값을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양심이자 또는 원칙 가운데 하나죠. 상인도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소비자도 손해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물가를 유지하는 게 상인의 책임 가운데 하나다. 그런 이야기고요. 도주공 법률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자공도 마찬가지고요. 백규라는 사람은 시세를 낙관하는 경제 전문가이자 상인이었습니다. 백규는 시세의 변화를 잘 살펴서 남이 버리면 나는 취하고 남이 취하면 나는 내다 팔았다. 풍년이 들면 곡식을 사들이는 대신 실과 옷을 내다 팔았고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개연하고 풍년이 들면은 곡식값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사들여 줘야죠.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실이나 옷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내다 팔아서 백성들이 저걸 가지고 또 다른 경제활동을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흉년에는 비단과 솜을 사들이는 대신 식량을 내다 팔았어요. 흉년이면 굶주리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식량을 내다 팔므로써 사람들에게 적정한 가격에서 식량을 사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고. 돈을 크게 벌려면 하등 곡식을 사들이며 생산량을 늘리려면 상등 품종을 사들인다. 맞죠? 그죠? 간소하게 먹었고 하고 싶은 것을 참았으며 입는 것을 전략했다. 같이 일하는 노복들과 동고동락하며 일했고 때를 잡으면 사나운 짐승이나 새처럼 달려들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라는 말로 백규의 사업 수단을 얘기를 했습니다. 백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경영은 유명한 재상이었던 이윤이나 여상은 강태공을 얘기합니다. 여상이 모략을 구사하듯이 그 다음에 유명한 군사 전문가인 손자와 오자가 군대를 부리듯이 그 다음에 유명한 개혁가인 상황이 법을 시행하듯이 한다. 따라서 임기응변할 지혜가 없거나 이게 지용강인이라고 합니다. 인강 또는 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갖춰야 될 리더십 네 조항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또는 굉장히 통찰력을 가져다 주는 네 자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임기응변할 수 있는 지혜가 없거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없거나 주고받을 자유로움이 없거나 남한테 베푸는 인이 없거나 자기 재산을 지켜낼 강단이 없으면 내 경영법을 배우려 해도 결코 알려주지 않는다. 라는 말로 자기 경영 이론에 관해서 큰 자부심을 표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하에서 장사하면은 백규를 시조로 받듭니다. 백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경험상의 장점이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다. 라는 말로 백규의 경영 이론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의돈하고 곽종은 전국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 사업에 주목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 그러면 생필품인 소금, 그 다음에 농사를 짓거나 무기에 꼭 필요한 철, 이 두 가지 사업이 한 나라를 지탱하는 큰 기간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일찌감치 소금업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한단 지역의 곽종이라는 사업가는 야철, 광산을 개발해가지고 쇳물을 받아가지고 각종 기물을 만들어내는 야철업으로 성공했는데 그 부가 왕과 겨룰 만큼 큰 부를 쌓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사 가운데에서도 자본이 넉넉하면은 생필품, 국가를 움직이거나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 사업하는 것도 사업 종목을 선택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항 가운데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의돈하고 곽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의돈 무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산서성에서
간신히 차단했습니다. 한 7시간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겨우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인물들 계속하고 그 다음에 법료하고 자공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화식열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30여 명의 역대 부자들의 치부법, 그 다음에 경영관, 경제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마천의 경제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마천이 2100년 전에 경제에 관한 자신의 관점과 그 다음에 부에 관한 빈부 문제라든지 아주 다양한 경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야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상인들의 치부, 그 다음에 상인들의 경영법, 그 다음에 상인들의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영했다, 투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식열전이 사기 130권 전체를 통해서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의 한 사람이 큰 성취를 이뤄놨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보일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시대의 한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 다음에 계급적인 요소, 그 다음에 뭐 자기 자신에 처해 있는 사회적 지위 문제, 그 다음에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교육, 인적 요소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사람이 성취할 때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지만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의 성취를 지속시킬 수 없게 만들어주는 한계로 작용을 하죠. 그 가운데서 특히 자라온 가정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의 한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두리뭉실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대의 한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업적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도 그렇고 인류 사회를 이끌어갔던 선각자들의 대부분이 그 시대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만이 인류사를 맨 앞에서 끌고 간 대단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위인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2100여 년 전에 사마천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또 누구도 그와 같은 인식에도 미치지 못했던 경제관 그리고 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은 서양 경제학에서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케인즈 경제학을 기점으로 해서 서양 경제학이 전 세계 경제학을 주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마천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관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창고가 차야만이 예의와 그죠 염치를 한다부터 시작해서 먹고 입는 게 풍족해야지 명예와 치욕을 한다. 이거 전부 다 관중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중의 핵심 사상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부민 부국입니다. 백성이 잘 살아야지 나라도 부강해진다라고 하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늘 그죠 부국 강병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항상 나라를 먼저 앞세우는 논리, 국가지상주의로 살아왔는데 놀랍게도 2700년 전에 관중이라는 사람이 백성이 잘 살아야만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민부국을 내세웠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관중의 경제 이론 같은 거 보면은 케인즈의 경제 이론을 뛰어넘을 만한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근데 케인즈하고 관중하고의 시간 차이는 천수백 년 이상이나 나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 앞선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사마천만 해도 케인즈하고 비교해도 천수백 년이나 앞서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화식열전한테 쏟아졌던 그 비난과 비판이 얼마나 황망한 것인가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화식열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가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화식열전에서 소개되고 있는
부자들 이야기들, 또 그들이 무엇으로 치부했으며 또 그들의 치부 방법, 말씀드리자면 경영법이죠. 그죠?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경영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날 기업들이 경영하고 있어, 또 오늘날 기업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하고 옛날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며 공통점은 무엇이며 또 어떤 부분들은 오늘날 기업들이 옛날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는가라는 것까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지라고 하는 지역의 나라고 하는 인물은 국경무역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업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진한 교체기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 때 인물인데 진시황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나라 때까지 중국의 가장 심각하고 강력한 대외 카운터 파트너는 흉노였습니다.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이 흉노가 가장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흉노는 늘 장성을 넘어가지고 중국 내지로 쉽게 얘기해서 중원 지역으로 계속해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침략이죠, 침공이죠. 그런데 흉노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식량 획득을 위한 부득이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성을 앞세워 가지고 기마병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변경을 넘어와서 변경을 침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식량을 비롯한 북쪽 지역에서 즉 유목민족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나지 않는 생필품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진나라 한나라 때 보면은 비공식적이든지 공식적이든지 관시라고 해가지고 국경 지역에다가 시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시장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고 또 비공식적이지만 정부가 묵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경무역을 통해서 치부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지는 지명입니다. 중국 학자 가운데 일부는 저 나라고 하는 인물을 저 이름을 가지고 저 사람이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청이라고 하는 인물이 과부라고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마천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이 두 사람을 같은 시대에 연달아서 기록한 걸로 봐서 또 저 이름 자체가 남자보다는 여성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두 사람을 여성으로 보는 경우도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사마천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의 나는 목축업을 했다. 가축의 수가 많아지면 팔아서 각종 옷감을 구해서 몰래 융이라는 것은 북방의 이민족을 얘기를 합니다. 융의 우두머리에게 갖다 바쳤다. 융의 왕이 그 대가로 10배를 보상을 했는데 가축을 줄 때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소와 말을 대박으로 곡식을 퍼주듯이 헤아려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필품을 갖다 주면은 가축을 대신 주는데 쌀 한 대박, 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많은 가축들을 대가로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시황은 나를 땅을 가진 군과 대등하게 대우하여 때마다 조정의 대신들과 함께 만났다라고 대우를 받을 만큼 대단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외교 정세를 잘 파악해서 유목민족인 융과 흉노족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며 또 이쪽 내륙에 살고 있는 중원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잘 파악을 해서 유목민족들에게 귀한 물품들을 갖다가 팔고 주고 유목민족들이 가장 많이 남아도는 가축들을 그 대가로 받아와 가지고 또 이쪽 지역 사람들에게 팔아 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경무역은 뭐 항상 중요한 그 거래 형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의 상인들이 보따리 상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오고 갑니까? 평택항 같은 데 보면은 그전에는 주로 이제 중국말하면 따이공이라고 합니다. 저쪽 상인들 부탁을 받아가지고 일정한 돈을 받고 배를 타고 저쪽 물건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쪽 사람들한테 건네주고 여기 물건을 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고비를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이걸 따익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국경무역에 해당되겠죠. 변형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 주로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있죠. 그죠? 중앙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됨으로써 국경무역이 더욱더 더 활발해졌다. 그런 원형을 여러분들이 오지 나라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형태, 국경무역 형태는 여전히 지금 굉장히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이 다 중국 제품들로 지금 현재 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지금 해빙이 돼가지고 만약에 철도가 연결이 되고 도로가 놓이게 되면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로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또는 러시아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중국 대도시에서 유럽까지 화물 열차가 지금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남성 정주라고 하는 하남성의 성도인 정저우라고 하는 곳에서도 독일, 스페인 쪽으로 화물 열차가 다니고 그 다음에 이우라고 하는 의오라고 하죠. 중국에서 자파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럽으로 화물 열차가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놓이게 되면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이 오고 가게 되죠. 그죠? 교역로가 열리게 됩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가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길이 끊어지고 거의 우리가 남쪽이 섬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막힌 부분들이 꽤 많았고 또 때마침 중국이 1대1로라고 하는 원벨트 원로드, 다른 말로 뉴실크 프로젝트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야심차게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 환경들을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국내적으로 안고 있는 고용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성장 기조 이런 부분들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오지나의 국경무역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마천 사기가 굉장히 귀중한 기록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거를 댈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저는 귀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2100년 전에 남존여비 사상이 뚜렷한 시대에 사마천이 여성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근대적이고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사기 본기에 사기는 본기, 표, 서, 세가, 열전 5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기는 천하 대세를 움직인 주체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로 제왕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기록들은 본기하고 세가하고 열전입니다. 세가는 이 제왕들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경영하는데 힘을 보탠 주요한 인재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왕을 도와가지고 나중에 출세했기 때문에 주로 제후나 왕으로 많이 봉해졌습니다. 그래서 세가는 주로 제후 왕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열전은 역사를 움직이는 주요한 원동력으로서 수많은 보통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기에는 주로 제왕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마천은 본기에 꼭 제왕들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단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또는 자기 글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후대의 역사학자들이 거꾸로 본기, 표서, 세가, 열전이라고 하는 기전체 형식을 본받아가지고 역사책을 쓰면서 정말 놀랍게도 지들 마음대로 본기에는 제왕들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들이 정해놓고 사마천이 본기에 제왕이 아닌 사람을 집어넣었다고 비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죠. 본기에는 대부분 다 제왕들입니다. 그런데 제왕이 아닌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항우입니다. 항우 본기가 있습니다. 항우에 관한 기록을 남긴 반고 한서를 통해 가지고 항우를 본기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대개 세가에 집어넣을 법도 한데 세가에도 안 넣습니다. 반고는 저 열전에다 갖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마천의 사고방식하고
비해서 얼마나 방구의 사고방식이 경색되어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 원칙, 말도 안 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의 패권을 쥐고 흔들었고 제후왕들을 봉했던, 그러니까 사마천은 항우가 실질적으로 서초패왕이 돼가지고 천하의 모든 제후들을 전부 다 왕으로 봉하고 자기가 실질적인 제왕 노릇을 했거든요. 한번. 나중에 유방한테 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천은 그걸 인정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교체기에 짧은 순간이지만은 천하의 대세를 좌우했던 인물이 항우기 때문에 봉기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항우 봉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방고는 거꾸로 제왕으로 황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봉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정해놓고 항우를 세가도 아닌 저 열전으로 갖다가 빼돌려버리는 정말 낙후된 사고방식을 보여줬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마천이 봉기에다가 여태오를 집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태오는 고조 유방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즉위한 적도 없고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축천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중국 역사상. 여태우를 봉기에다가 여후봉기라고 해가지고 봉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엄청나게 보수적인 수구, 그 다음에 어용 역사학자들한테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사마천의 역사관이 얼마나 진보적인가라는 걸 역으로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가도 방고를 비롯한 후대 역사학자들은 세가에는 제후왕들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들이 원칙을 정해놓고 거꾸로 사마천이 세가에다가 제후왕이 아닌 사람을 기록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세가에는 두 사람이 제후왕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공자고요. 공자 세가가 있죠. 공자는 신분사로 놓고 봤을 때는 제후가 있고 그 밑에는 경대부가 있고요. 그 밑에 사가 있습니다. 경대부는 귀족에 해당되고 사는 평민계층으로서 춘추전국을 통해 가지고 지배계층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실은 무인계급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던 인물을 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비사로 되게 풀지만 원래 사는 무인계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춘추전국을 통해 가지고 신분의 변화, 지배계층으로 올랐음으로써 그리고 유가가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확정이 됨으로써 유가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문인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이 사계층이었기 때문에 계급이었기 때문에 공자는 엄격히 후대의 기준으로 따지면 세가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사마천은 세가에 집어넣습니다. 사마천은 원칙이라는 걸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보다 더 심각하게는 세가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냐 그러면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봉기군의 우두머리인 진승이라는 사람을 세가에 집어넣습니다. 진승은 이름이 섭입니다. 진섭이라고도 하는데 이 진승이 아주 유명한 명언을 몇 개 남깁니다. 첫 번째 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왕후장상 영유종호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죠. 이 놀라운 신분 해방의 선언은 그로부터 천수백 년이 지난 고려시대 때 와가지고 최충 집안의 노비로 있던 만적이 신분 해방을 선언하면서 여러 노비들에게 앞에서 이 진승이 남긴 유명한 명언을 인용을 합니다.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라는 말을. 이게 바로 진승세가에서 온 유명한 명언이죠. 자기 뜻을 몰라주는 같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같은 그 농민들에게 진승이 또 한 번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죠.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할리요? 라는 유명한 말도 진승이 남깁니다. 그리고 사마천은 이 진승을 세가에 편입시키면서 혁명에다가 비유했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직접 썼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마천이 또 2000년 넘게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진보적인 사관을 보여주는 대목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화식열전에다가 놀랍게도 여성사학가 한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여성사학가가 남성사학가들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숫자였죠. 그죠? 근데 만약에 사마천이 고리타분한
남녀 차별 의식이라든지 이런 남녀 불평등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빼버렸겠죠. 그죠? 그런데 꽤 많이 과부청에 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고 그 기록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지금 봐서도. 과부청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천성 지역에 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사학가였습니다. 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걸 파촉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쪽 지역을. 청이라는 과부가 있었다. 그 선조가 단사 광산업을 했습니다. 단사 광산업은 붉은 가루를 얘기를 합니다. 붉은 가루인데 그 안에 이제 수은 성분을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로 가면 염색에도 어떤 색깔을 칠할 때 그죠? 물감 역할도 할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은 성분이 환약 제조, 단약이라고 하는 방사들이 불로장생을 위해서 약물을 제조합니다. 그 약물 제조에 이게 꼭 들어갑니다. 요 단사가. 진시황은 39의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40세 때부터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건강에. 그래서 자기 몸의 이상 때문에 불로장생과 신선술에 심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진시황이 불로장생과 이런 뭐 방사들에게 심취한, 신선에 심취한 것을 미신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진시황 봉기라든지 진시황 일생을 잘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 계기가 천하를 통일하고 난 39세 이후입니다. 40세를 전후로 해가지고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선을 통해가지고 신선사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생을 추구하고자 하는 미신적 요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몸에 이상이 생기니까 약물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방사들이 제조한 단약이죠. 이 단약에 많이 쓰이는 성분 가운데 하나가 이런 단사관 같은 데서 추출되는 수은 성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스테로이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짝반짝 힘이 나는 약들이죠. 그죠? 예. 저는 그래서 진시황의 급사, 진시황이 5번째 순시에 나갔다가 사구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저는 진시황의 급사를 평소에 이런 약물 중독으로 인한 돌연사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서경류 같은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이 발작 증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물 중독에 의해 가지고, 약효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사람이 바뀌고 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은 온 함양수도를 전부 다 뒤집어 놓는 그렇게 해서 함양 전체를 수색해 가지고 방사들을 수색해내서 산채로 매장한 게 갱류입니다. 그게. 이런 사건들이 주로 다 40대 이후에 몰려 있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42살 때 진시황이 또 한 번 어떤 사건을 겪냐 그러면 암살 사건을 겪습니다. 진시황은 살아생전에 3번 암살 위기를 넘깁니다. 독특한 인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셨던 형가라고 하는 자객이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한번 했다가 실패하고 바로 뒤에 와가지고 형가의 친구였던 고점리라는 사람이 또 진시황을 암살하려다 실패했고 그리고 그 전에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시황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군요. 그죠? 세 차례의 암살 위기를 넘기는 바람에 진시황이 사람도 못 믿고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게 통일을 전후로 해서 특히 통일 이후에 몸에 이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럼 진시황은 몸이 왜 이상이 생겼느냐? 2가지로 현재 추측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진시황은 어렸을 때 늘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버려졌습니다. 진시황은 진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외국에서 태어납니다. 조나라 수도인 한단에서 태어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았냐 그러면 여불이라고 하는 상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특히 진시황의 법적 아버지인 저는 이제 법적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생부를 바이올로지컬 파더를 여불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적 아버지는 자초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죠. 법적 아버지가 한단의 인질로 잡혀 있을 때 여불이가 이 자초가 장차 투자를 하면은 크게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기화거다라는 유명한 사자성어를 여불이가 씁니다. 기이한 물건은 차지해둬라.
라고 해서 오늘날 경영에서는 기하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 유망한 사업, 유망한 분야에 미리 투자해 두는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부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초가 일약 그 사교 무대에서 큰 인물로 부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체면 유지비를 엄청나게 여부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자초가 조나라 수독 한단에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밤마다 파티하고 밤마다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냄으로써 자기의 존재감을 올리고 이런 사실을 여부리가 다시 진나라로 건너가서 권력자에게 유세함으로써 자초가 후계자가 됩니다. 그때까지 만들기까지 과정은 모든 부분은 여부리가 합니다. 그리고 여부리의 첩이었던 조희라고 하는 여자를 자초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자초에게 이 조희가 시집을 올 당시에 결혼할 당시에 이미 임신 상태였다는 거죠. 사마천은 모순된 기록을 두 군데에다가 동시에 남겨놓음으로써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생각해봐라 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여부리의 자초의 진시황의 생부는 여부리다라는 결론을 오래전에 내렸고요. 그렇게 해서 한단에서 태어났는데 3살 때 아버지가 진나라로 여부리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9살 때까지 아버지 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장아장 똥오줌 가리면서 아장아장 걸어다닐 무렵에 그때부터 아버지의 부재를 겪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하고 놀아나냐 그러면 여부리하고 놀아납니다. 그리고는 9살 때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역시 여부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진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세 식구가 오손도손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13살 때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임금이 된 아버지가. 그리고 13살에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혼자 했습니다. 왜? 모든 정치를, 권력을 누가 휘둘러요? 여부리가 다 휘둘렀거든요. 22살 때 딱 횟수로 10년 동안 혼자 삽니다. 22살 때 정치 전면에 나설 때까지, 그러니까 3살부터 9살 때까지 횟수로 7년, 13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10년, 장장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낸 사람입니다. 진시황이. 진시황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자면 굉장히 연민이 많이 가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 27년 동안 뭐하고 살았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추측해보건대 책을 많이 보고 살았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생부인 여부리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게임기나 그죠? 컴퓨터 이런 거 사다 주면은 잘 놀았겠지만은 그 당시 그런 거 없으니까 여부리 돈이 많으니까 구하기 힘든 책 같은 거를 사다 주고 학교를 보냈을 가능성도 이제 커 보입니다. 저 한단 쪽에서는. 혼자서 진시황은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한비자의 책을 읽고는 진시황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얼굴을 직접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죽어도 이한이 없겠다. 그럴 만큼 책을 깊이 있게 이해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검토해야 될 문서의 양을 저울로 달아놓고 그 양을 다 채우지 못하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혼자 있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영양실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죠? 두 번째, 일벌레는 워커홀릭이죠. 이런 부분들이 진시황으로 하여금 건강을 해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이제 커 보입니다. 어쨌거나 진시황 때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가운데 이 과부청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독특한 사업가입니다. 진시황이 필요로 하는 이 단사광을 운영을 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고, 진시황은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과부였지만 가업을 유지하고 재산으로 자신을 지켜내서 침범당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시황은 정조가 있는 부인으로 과부청을 높이 평가해서 그녀를 손님처럼 대하는 한편 그녀를 위해서 여회청대까지 지어주었다라는 아주 짤막한 대목이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진시황이 과부청을 우대했다라는 거죠. 그죠? 특히나 수도 함양으로 올라오면 상객으로 대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시황은 여성 혐오증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 어머니가 행실이 안 좋죠. 나중에 아버지가
법적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진시황이 10살 왕이 됐죠. 그때 왕실의 최고의 어른은 누구냐면 어머니잖아요. 태후가 되어버렸잖아요. 졸지에. 이 태후가, 젊은 태후가 뭘 하냐 그러면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부리를 또 침실로 끌어들입니다. 이 생모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모를 지켜보고 살았던 인물이죠. 그리고 22살 때 진시황이 직접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 생모하고 생모의 정부가 있었어요. 노예라고 하는 정부가 있었는데 이 정부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둘이나 태어납니다. 그 여부리가 자기 자신을 침실로 끌어들이는 이 조이, 태후의 욕정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정력 좋은 노예라고 하는 이 장안에서 제일 정력 좋은 젊은 남자를 들여보내요. 환관이라고 속여가지고. 들여보내니까 이 둘이가 눈이 잘 맞아가지고 정말로 금실이 좋아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둘이나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13살에 임금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살았다는 거죠. 예, 상당히 그저 보통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이 됐냐 그러면 여성 혐오증이 있어요. 행실이 바르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혐오증이 있죠. 그리고는 22살 때 친정으로 딱 들어갔을 때 직접 정치를 했을 때 뭘 하냐면 어머니가 자기 정부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이 어머니는 진시황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늦게 놓은 두 아들한테 자연적으로 애정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아들 가운데 하나를 임금으로 세우는 쪽이 자기한테 훨씬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정부하고 짜고 진시황이 직접 정치에 나서자마자 바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진시황이 정말로 신속하고도 잔인하게 이 반란을 진압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진시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뭘 했겠는가를 아는 걸 이제 상상을 한 거죠. 그건 뭐냐 그러면 시뮬레이션이다. 그러니까 내가 임금이 되고 내가 권력을 장악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책도 많이 읽고. 특히 한비자 같은 책을 읽게 되면요. 한비자는 제왕학의 교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력자가 꼭 읽어야 될 책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특히 봉건 시대에 있어서는.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자기 어머니를 진시황이 감시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인물은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22살에 노예의 반란을 아주 신속하고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어떻게 잔인하게 진압을 하느냐? 반란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반란 진압하는 건 문제가 없죠. 노예는 도망갑니다. 어머니는 저 먼 별궁으로 유폐를 시켜버리고 죽이지 못합니다. 생모는 차마. 그리고는 노예에게 수배령을 내립니다. 전국으로. 노예를 잡거나 죽이는 자에게 현상금을 겁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그러면 현상금을 1, 2억을 거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십억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노예 잡는 데 해야하냐.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뭘 하나를 제대로 잡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불과 며칠 도망가지도 못하고 농민들한테 붙잡혀서 아주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고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난 두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루에다가 집어넣고 돌에다가 패대기를 쳐서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의 여성 혐오증을 보여주는 대목은 이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셨을 겁니다. 진시황이 죽을 때까지 황후를 두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황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과부청만큼은 진시황이 특별 우대합니다. 그건 이유가 뭐냐? 어머니하고 전혀 다른 여자거든요. 같은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정조를 지키고 사업도 잘 지켜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존중한 인물입니다. 유일한 여성입니다. 기록에 남은. 그리고 놀랍게도 저 여회창대라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중경 쪽에서는 이 여회청대를 중심으로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부청에 대한 연구회가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연구회가 있습니다. 여회청대는 뭐냐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 상공회관 같은 걸 만들어준 겁니다. 그 여회청대는 청을 회고하는 그죠?
청을 기리는 기념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과부청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을 기리는 기념관을 만들어줘서 기업인들이 상인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서로 교류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특한 기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마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변방의 목장이었고 청은 먼 고장의 과부였지만 만성의 제왕과 대등한 예를 나누며 천하의 명성을 드러냈으니 이였지 부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라는 말로 부와 사회적 지위, 부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